교통과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한 거 한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민법은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요. 권리 의무 관계는 변동이 된다 그랬죠. 권리 변동에는 취득 변경 소멸이 있었고요. 특히 취득의 원시적과 승계적 구별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 권리 의무 관계를 변동시키는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 법률 요건이라고 했고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이 있었어요. 구성 요소. 그 법률 사실 중에서 특히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구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고요.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사의 통지에 최고 촉구가 있었고요. 관념의 통지에 통지 승인이 있었습니다. 딱 그렇게 암기하시고, 법률요건의 핵심이 법률행위였습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면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고,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법률행위 종류를 본다 그랬죠. 법률행위 종류는 그 속에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있냐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분류예요. 자, 법률행위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꼴랑 하나 들어있는 걸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단독행위는 다른 말로 일방적 행위라고도 합니다. 누군가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한 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변동이 될 때 그 행위를 단독행위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독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외웁니다. 유언이 있고요. 유증.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언에 의한. 왜 유언에 보면 내가 죽으면 땅은 누구에게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유증입니다. 어쨌든 유언, 유증.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그 다음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이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 다음 동산소유권 포기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생각하시면 돼요. 동산이란 건 뭐 노트북 이런 거잖아요. 그죠? 노트북, 분필책 이런 것들. 이런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건 그걸 내가 쓰레기통에 버린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반면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앞으로 계속 봅니다. 추인이 뭔지, 상계가 뭔지, 공유지분의 포기가 뭔지, 취득시효 이익이 이게 포기가 뭔지 등등등을 앞으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어. 그 상대방한테 이 단독행위를 해.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이 단독행위 한 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생겨.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그 단독행위는 행위하는 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죠. 따라서 함부로 못해요. 특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경우에는 상대방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행위한 자의 일방적인 의도에 따라서 변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독행위 중에서 특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한테 미치는 영향이 일방적이고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합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그걸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보통 부릅니다. 두 번째가 나중에 민법 총칙 마지막에 가면 조건 기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싸잡아서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나중에 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원칙만 생각합니다. 예외는 나중에 뒤에서 다 나옵니다. 단독행위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 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딱 그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반면에 계약은요. 의사표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청약의 의사표시고요. 또 하나가 승낙의 의사표시입니다. 여기 의사표시가 두 개가 있고요. 이 두 개가 합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계약이라는 게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구별이 되며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에 딱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합동행위는 몰라도 됩니다. 삭제해야 되는데 나중에 통정허위 표시라든가 자기약 쌍방들이 금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써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합동행위란 건 상대방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상대방은. 법에서 말하는 상대방이란 권리 의무 관계가 충돌하는 대립적 상대방을 말합니다. 근데 합동행위는 그런 의미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대표적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 의사표시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뉜다.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아니다. 딱 그렇게. 두 번째, 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해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뉘는데요. 채권행위는요, 예를 들어서요, 1월 10일 날 각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합니다.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해요. 1월 30일 날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 줍니다. 갑이 을에게 돈 받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줍니다. 자, 이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요, 갑과 을 사이에는 채권 채무가 생겨요. 갑은 을에게 약속대로 계약대로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생기고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채권 채무가 생기고 나중에 그걸 이행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걸. 반면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 주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죠. 이렇게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권리를 전국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를 처분행위라 합니다. 그 처분행위 중에 토지, 물건이잖아요. 물건에 관한 권리, 그게 물권이에요. 그 물권을 변동시켰어. 이걸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자, 쉽게 생각합니다. A 토지 매매 계약했다, 채권행위. 등기를 넘겨줬다, 처분행위적 물권행위. 딱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권행위는요,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나중에 이행만 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채권행위 당시에는 이 A 토지가 굳이 갑소유가 아니어도 돼요. 왜? 야, 1월 말일까지 소유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만 하는 거잖아요. 채권행위는요, 약속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행위 당시에 갑은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같은 처분 권한이 없어도 됩니다. 반면에 처분행위 할 때는 처분 권한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채권행위 유효합니다. 반면에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 무효가 됩니다. 그렇게 구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그중에 특히 물권행위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물권법 총론 가면 다시 나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계약하는 것, 약속하는 것, 채권행위.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 처분행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 출현 여부와 관련해서 재산을 내놔요. 그럼 나는 재산이 감소하죠. 누군가의 재산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게 출현행위입니다. 내가 재산을 내놓고 누군가에게 주고 상대방은 재산을 받아. 그럼 나는 재산이 감소했고 상대방은 재산이 늘었어. 이게 출현행위입니다. 두 번째, 둘 다 출현. 나도 재산을 내놓고 상대방도 재산을 내놔. 나는 땅을 넘겨주고 상대방은 나한테 돈을 줘. 이게 유상. 출현만 해. 나만 줘. 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현행위는 재산을 내놓는 행위고 둘 다 재산을 내놓으면 유상. 한쪽만 재산을 내놨다 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비출은 뭐예요? 재산 내놓은 것과 상관이 없는 거. 재산 증강과는 상관이 없는 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 부모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이 부모가 동의하는 것도 법률행위예요. 근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 부모가 동의를 했다 해서 부모 재산이 증가하거나 늘어나거나 하진 않잖아요. 이런 게 비출현행위입니다. 어쨌든 재산 출현 여부에 따라서 출현 비출현은 아닌데 특히 출현행위가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나뉘게 되는데 요건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유상계약, 무상계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방식 이건 시험에 꼭 나오는 건 아니지만 민법 전체를 통과해요. 방식이란 건 어떤 행위할 때 꼭 그 방식대로 해야만 되는 경우 이게 요식행위예요. 법에서 정한 그 방식대로만 해야 돼. 이게 요식행위야. 그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그 법에서 정한 행위야. 예컨대 혼인 같은 거예요. 혼인 같은 건요 반드시 구청 가서 신고해야만 혼인이 성립을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요 사실혼이라고 해서 민법에서 보면 혼인이 아닙니다. 이런 게 요식이에요. 근데 민법상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불요식입니다. 불요식. 그래서 이 방식의 필요 여부에 따라서 요식, 불요식으로 나뉘는데 요거는 나중에 법률행위에 가면 성립요건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성립요건에서 다시 한번 그 심가를 발휘합니다. 자, 더 있어요. 법률행위 종류의 분류는 더 있는데 일단 요 4가지 분류 정도를 오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중요하게 나왔어요. 법률행위 요건. 법률행위란 게 뭐라 그랬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인간의 행위로서 행위자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그게 법률행위예요. 따라서 법률 행위자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게 법률의 요건이에요. 제일 먼저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이 있어야 되잖아.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있어요. 을이요. 갑이 갖고 있는 101호. 이걸 을이 원해요. 을이 101호 소유권을 손에 넣고 싶어. 그러려면 일단 갑과 을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매매 계약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그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성립요건입니다. 두 번째, 성립했다면 그 다음에 뭘 판단해요?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해야죠. 유효라는 것은 권리 의무가 생겼다 이런 뜻이 변동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무효라는 건 권리 의무가 변동되지 않았다,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을이 101호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그 계약이 유효해야 되죠. 그 유효를 판단하는 게 효력요건입니다. 당연히 성립요건 먼저 판단하고 유효요건을 판단해야 되겠죠. 두 번째, 성립요건을 판단했는데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그럼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법률행위가 유효다 무효다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판단하는데 그 법률행위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공히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이걸 일반적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두 번째, 어떤 특정한 법률을 행하면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그걸 특별 성립요건, 특별 효력요건 이렇게 부릅니다. 자, 먼저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일반적 성립요건. 어떤 법률행위든지 이 3가지를 갖춰야 그 법률행위는 성립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원하는 게 있어야 되고 원하는 걸 표시해야 되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특별 성립요건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있었죠. 혼인. 당사자가 있고 목적이 있고 결혼하자고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구청 가서 신고하지 않는 한 혼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혼인신고는 혼인이라는 법률 행위만 필요한 특별 성립요건이 되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반면에 효력요건은 성립요건을 갖춰 나머지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요물계약에서 완료, 인도 이거 나중에 계약법 가면 나옵니다. 오늘은 혼인에서의 신고만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그 다음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라 그랬어요? 효력요건이라 그랬죠. 이 효력요건은 당연히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일반적 효력요건은 일반적 성립요건이 갖추어야 할 효력요건입니다. 자, 당사자가 존재해. 그 당사자가 행위 당시 3가지 능력을 갖춰야 돼요. 권리 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다만 이 당사자의 세 가지 능력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간단하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권리능력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능력은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뜻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소유권 가면 공동소유가 나오고요. 그 공동소유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의사능력은 정신적 판단력을 말하고요. 두 번째, 의사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만취한 자. 만취한 자들은 정신적 판단력이 없죠. 이 만취한 자, 정신적 판단력이 없는 자를 의사무능력자라고 하고 이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입니다. 만취한 자가 계약했다. 그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행위능력은 앞에 법률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법률 행위능력인데 쉽게 말하면 단독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행위능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한능력자, 19세 미만자, 미성년자, 가끔 정신 나가는 자, 피한정 후견인, 가끔 정신 나가는 사람, 늘 정신 나간 사람, 늘 마시가 있는 사람,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은 법원으로부터, 가정법원으로부터 너는 가끔 마시가 네 너는 피한정 후견인이 되라. 너는 완전히 마시가 있네. 너는 피성년 후견인이 되라. 라고 한정 후견 개시심판, 성년 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자, 얘네들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됩니다. 자,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이런 제한능력자들은 단독으로 계약을 못하고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경우에 부모, 법정 대리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부모가 동의를 해주거나 부모가 대신해줘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행위 당시 미성년자인 제한능력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해버렸다. 그 계약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에서 무효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런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 무효가 아니라 일단은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민법 총칙 뒤에 무효와 취소 파트 가서 한꺼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리. 의사무능력자 행위는 무효, 제한능력자 행위는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둡니다. 두 번째 요건이 목적의 갖출 요건인데 이거 앞으로 자세히 합니다. 자, 뼈대만 잡습니다. 법률의 목적이 행위 당시에 확정이 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며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확가적사. 세 번째,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 두 개가 우리 시험법이에요. 효력 요건 중에서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서 B, C 요 두 개가 우리 시험법인데 자, C가 뭐예요?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 원하는 것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A를 원하는데 B를 달라. 그럼 원하는 A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해야 돼요. 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요. 이 하자는 사기를 당하거나 협박을 당한 걸 말합니다. 이게 없어야 돼요. 계약할 때 사기당해서도 안 되고 협박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일치하고 사기당박도 없어야만 유효합니다. 이게 일반적 효력 요건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중에 BC가 우리 시험법이다. 특별 효력 요건. 특별 그 행위만 필요한 거.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에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어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정조건이 붙어있는 행위에서는 그 조건이 성취가 돼야 되고 시기가 붙어있는 행위에서는 그 기한이 도래해야 되는데 요 네 가지는 뒤에 가서 봅니다. 역시 요것도 우리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의 시험 범위는 결과적으로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라고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그 효력 요건이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이 있다. 일반적 효력 요건에서 2개. 나머지 특별 효력 요건. 요게 우리 시험범위다. 라고 뼈대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의 불성립 부존재잖아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입증 책임이 나왔는데 입증 책임은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지금은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법률의 요건에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다라고 틀을 잡고, 두 번째 효력 요건에는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이 있었다. 그 일반적 효력 요건에 뭐가 있었고 특별 효력 요건에 뭐가 있었는가, 그걸 머릿속에 생각한 다음에 그거를 순서대로 하나하나 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자,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을 했다는 전제에서 유효하려면 당사자가 행위 당시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죠. 자, 있다는 전제에서 두 번째, 그러면 그 법률의 목적이 행위 당시에 4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범죄의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행위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그게 법률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첫째,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 그걸 확정하는 거예요. 그게 법률의 확정성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어요. 제 몇 동, 제 몇 호. 이게 확정성이에요. 근데 우리 아파트 분양 계약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요. 분양 계약할 때 동호수를 지정해서 부정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확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계약 당시 제 몇 동, 제 몇 호를 지정했다면 그때는 목적이 확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제 몇 동, 제 몇 호. 반면에 계약 당시에는 제 몇 호, 몇 동, 제 몇 호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정한다라고 정해놨다면 나중에 확정될 수 있죠. 즉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확정성을 갖춘 거예요. 결국 목적의 확정성이란 둘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계약 당시,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나중에 확정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 따라서 계약 당시,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확정될 수도 없고 그럴 때 무효가 된다. 그렇게 확정성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례도요. 매매 계약을 할 때 그 목적물과 대금, 이게 목적이잖아요. 반드시 계약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 즉 확정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라도 특정,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예컨대 대금 지금 정하지 말고 나중에 이행기에 세 군데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평균값을 대금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느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확정성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확정성은. 자, 두 번째. 확정성을 갖췄어요. 두 번째 요건이 실현 가능성입니다. 법률의 목적이 행위 당시에 상식적으로 상식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이 상식이 뭐냐? 그게 사회 통념이에요. 상식이란 게 사회 통념입니다. 자, 그 다음 행위 당시여야 돼요. 따라서 행위 당시 불가능해. 요거를 원시적 불능이랍니다.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지금 써드린 거 밑에 각 주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행위 당시 상식적으로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상식은 사회 통념을 말한다. 아하, 가능 불가능은 상식으로 판단하는구나.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두 번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구나. 따라서 행위 당시 불가능하면 무효구나.
행위 당시 불가능한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구나. 예를 들어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갑소유 A주택을 매매했는데 앞불사 1월 9일 날 이미 이 주택은 멸실이 되어 있더라. 이런 경우 1월 9일 날 주택이 이미 멸실되었다면요, 1월 10일 날 아무리 A주택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약은 원시적 불능이잖아요. 이게 무효예요. 그죠? 그 다음 주관적 불능이라는데, 주관적 불능은 이 사회통념 불능과 반대 개념이에요. 사회통념 불능은요,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대부분. 반면에 주관적은 나만 불가능하다고 느껴요. 나만. 다른 사람은 다 불가능하다고 여기는데 나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주관적 불능이라 합니다. 가능 불가능은 상식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관적 불능. 나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불능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개념을 잡고 구체적으로 봅니다. 불능의 유형에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어요. 원시적 불능이 뭐였죠? 행위 당시 불가능.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행위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해지는 거죠.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을 할 때 주택이 멀쩡히 있었어. 근데 계약 이후 20일 멸실됐어. 이런 게 후발적 불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원시적 불능만 무효라고 그랬죠. 그죠? 두 번째, 원시적 불능이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으로 나뉘게 됩니다. 주택 전부가 계약 체결 전 멸실, 전부 불능, 전부 무효. 여기에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나옵니다. 계약법 가서 할 겁니다. 오늘은 원시적 전부 불능 무효, 근데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생긴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이게 뭔지 궁금하지만 계약법까지는 참자. 일부 불능, 주택 일부가 계약 체결 전에 멸실됐어. 이때도 우리 민법 137조가 있습니다. 이 137조 나중에 무효 취소가서 할 건데요. 범생의 일부가 무효면 원칙 전부 무효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게 137조예요. 그러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원시적 전부 불능, 전부 무효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단 여기 다만부터 나와 있는 거. 요것도 계약법 가서 할 겁니다. 요것도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다. 50평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봤더니 4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10평은 계약 당시 불가능했잖아요. 실제로 40평밖에 안 됐으니까. 이런 게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원시적 일부 불능인데, 요거는요, 계약법 가면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걸로 해결하면 돼요. 이걸로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것만 따로 해결하는 제도가 있어. 그걸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볼 겁니다. 정리. 원시적 불능 무효, 전부 불능 전부 무효, 일부 불능 원칙, 전부 불능 전부 무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반면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단 말이에요. 원시적 불능만 무효니까, 원시적 불능만 무효니까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죠. 유효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권리 의무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A주택을 매매했는데 이 주택이 1월 20일 날 멸실되어 버렸어요. 후발적 불능이죠. 계약은 유효해요. 유효하다는 건 권리 의무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갑은 을에게 A주택을 넘겨줄 의무가 생겼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갑의 의무가 소멸한 거예요. 갑의 의무가 소멸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을의 의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요. 을의 의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걸 처리하는 제도가 계약에 가면 나와요. 하나가 채무 불이행이라는 제도고요. 또 하나가 위험 부담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도 궁금은 하지만 계약법 할 때까지 참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
계약의 목적은 법률의 목적은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목적이 행위 당시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판단한다. 사회통념. 행위 당시 가능해야 되니까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소원의 배상 책임이 하나 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돼 소멸하지 않은 나머지 상대방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채무 불이행이라는 제도와 위험 부담이라는 제도가 있다까지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적법성인데요.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행이 가능하다. 세 번째가 적법해야 된다. 적법이란 건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데 법이 강행규정, 강행법규와 임의규정, 임의법규는 아니고 강행규정, 강행법규는 꼭 지켜야 되는 거, 임의규정,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되는 거, 따라서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 임의규정을 위반해도 되니까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 법률의 목적의 적법성에서 말하는 법은 모든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행규정, 강행법규만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이 강행규정을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요. 결과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크게 강행규정, 강행법규가 있고 강행규정이 또다시 효력규정, 효력법규와 단속규정, 단속법규로 나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특히 단속. 위반하더라도 유효인데 처벌이 돼요. 이게 단속규정입니다. 위반하면 처벌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에요. 하지만 그 위반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규정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가운데쯤 있는 놈인데 강행규정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무효이긴 하지만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왜? 강행규정 중에 단속규정이 있으니까. 그럼 단속규정에는 뭐가 있나? 세 가지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미등기 전매 및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거 물건 가서 할 겁니다. 땅을 산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되파는 게 미등기 전매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등기부에서 생략을 해버립니다. 이게 중간생략 등기인데 이걸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해서 미등기 전매를 하고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 처벌이 될지언정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합니다.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해서 전매했다 처벌이 되지만 그 전매 행위 자체는 유효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한 자와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해야 되는데 중개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거래를 해. 이거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했다면 그 행위 자체는 처벌이 될지언정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단속 규정 세 가지를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강행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절대적 무효라는 건 나중에 개념을 다룰 건데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을과 병이 계약을 했어요. 갑과 을이 A 토지를 매매합니다. 그걸 다시 병하고 A 토지를 또 매매했어요. 근데 이게 무효야. 이때 병에게도 무효. 이게 절대적 무효예요. 병에게도 무효. 반면에 병이 갑을 간의 계약이 무효라는 걸 몰랐다는 걸 선이라고 합니다.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을 못해. 이게 상대적 무효입니다. 나중에 무효 추적가서 할 겁니다. 자, 정리. 절대적 무효.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 대한민국 그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다. 이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다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한테만 무효가 아니야. 선의의 제3자한테만 무효를 주장 못해. 이게 상대적 무효입니다. 자, 상대적 무효가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의사표시 파트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강행규정 위반은 절대적 무효고 확정적 무효다. 확정적 무효라는 건
무효가 유효로 바뀔 여지가 1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무효로 확정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대표적인 효력 규정이 중개 수수료 약정이에요. 수수료.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 수수료 상한 규정이 있어요. 0.9%인가요? 이게 효력 규정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걸 초과했어. 10%를 받기로 했어. 0.9%를 한참 초과해죠.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되는 거죠. 이런 게 효력 규정입니다. 디귿은 뭐 됐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강행 규정을 위반했잖아요. 이 강행 규정을 위반한 자가 나중에 나 강행 규정 위반했어. 무효요. 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강행 규정 위반은. 예를 들어서 투자 신탁회사가 있어요. 투자를 유치할 거 아니에요. 유치할 때, 야, 투자 수익금 보장해 주겠다. 이거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투자 수익금 보장 약정을 금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위반해서 수익금 보장 약정을 했으면 이건 무효입니다. 그런데 투자 신탁회사가 투자자를 살살 꼬셨어. 수익금을 보장해주는 약정을 해주겠다. 투자해라. 그거 믿고 투자했어. 근데 나중에 했더니 이게 무효야. 갑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 내가 처음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했는데 봤더니 무효더라. 무효니까 나는 이건 보장해줄 수가 없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믿음을 깬 게 아니다. 을은 투자 신탁회사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믿고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탁회사가 나중에 무효네라고 주장을 해버려. 그럼 을은 믿음이 깨진 거잖아. 근데 대법원은 그렇게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자신이 한 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돼서 무효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의 믿음을 깬 게 아니다.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판결하고 있다라는 거, 요것도 딱 결론을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3번하고 4번은요, 나중에 뒤에서 할 겁니다. 정리합니다. 자, 확정성 갖췄고요. 가능성 갖췄어요. 적법성 갖춰야 됩니다. 적법성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의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유효합니다. 두 번째, 강행규정의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효력규정이지만 단속규정이 3개가 있었죠. 미등기 전매 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 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 규정.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될 뿐 무효가 아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딱 이런 식으로 적법성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법성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할 개념이 탈법행위입니다. 탈법행위는요, 강행규정을 우회 위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건설업 면허, 토목건설이든 종합건설이든 건설업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업 면허 대여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피하려고 겉으로는 건설업 면허를 파는 계약을 해. 겉으로는 건설업 면허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빌려주는 계약. 그럼 뭐예요? 강행규정을 우회 위반했죠. 뭔가를 몰래 위반하는 걸 잠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몰래 우회 위반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라 하고요. 탈법행위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탈법행위 개념 정도 적법성 하나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목적이 갖춰질 요건이 4가지였잖아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앞에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 하더라도요, 여기서 걸리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